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친구나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기운이 빠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 웃으면서 대화했고, 밥도 함께 먹었고, 옛 이야기도 나눴는데,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혹은 전화를 끊고 나서 왜 내가 또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하고 한숨을 쉬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이 들면서 성격이 까다로워진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평생을 타인을 배려하며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쓰며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자식으로, 친구로 살아온 고귀한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를 좀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일의를 지켜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도, 마음이 상해도, 나를 소진시켜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관계의 진짜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내 곁에 남겨두느냐에 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와 나를 숨 쉬게 하는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자꾸 비교당하고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만날 때마다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거나 충고라는 이름으로 간섭합니다. 반면 나를 숨 쉬게 하는 관계는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고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평온하고 존경받으며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인간관계 청소를 실천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인연을 끊는다는 게 무정한 것 아닐까 하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0대는 이 작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멀리해야 할 7가지 관계와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3가지 금기 생각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로 나를 고정시키는 사람. 한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마 전 30년 지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친구는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너 기억나? 우리 40대 때 내가 그 사업 시작한다고 난리치더니 결국 망했잖아. 그때 내가 말렸는데. 식사 내내 그 친구는 과거의 실패담, 웃긴 실수, 창피했던 순간들을 계속 꺼내며 웃었습니다. 물론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추억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여성분은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변했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 눈에는 나는 여전히 30년 전 그 실수한 사람으로만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는 정체성 고착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나 가장 강렬했던 순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정된 정체성은 상대방의 성장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18년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 연구팀은 장기간 관계를 유지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들에게 서로를 묘사하게 했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이 상대방을 20년 전의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너는 원래 소심했잖아. 너는 항상 충동적이었어.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자신을 묘사할 때는 나는 이제 많이 변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괴리가 시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오래된 관계 속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과거의 틀에 가둬둔 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관계가 우리를 병들게 할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60대가 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배웠고 성숙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계속 과거의 나를 들춰내며 그 틀에 가둬둔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 눈에는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관계는 성장의 부정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쌓아온 세월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례이며 나에 대한 존중의 부재입니다. 공자는 온고이지신이라 했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것을 안다는 부분입니다. 과거는 배움의 재료일 뿐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또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흐르는 강물을 멈춰 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여전히 과거의 여러분으로만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존중하는 것이고 지금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소중하지만 우리는 거기 갇혀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대화를 경쟁으로 만드는 사람. 한 60대 초반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랜 직장 동료와 정기적으로 만나왔습니다. 둘 다 은퇴한 지 몇 년 되었고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만남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요즘 손주가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하면 상대방은 우리 손주는 벌써 3명이야. 그것도 다 아들, 딸 골고루 낳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최근에 등산을 시작했다고 하면 나는 벌써 3년째 등산하고 있어. 지리산도 3번이나 올랐지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대화가 비교였고 모든 이야기가 경쟁이었습니다. 그 남성분은 결국 만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못 만나겠더라고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1954년 사회 비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과도해지면 관계가 경쟁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잃고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2016년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노년층 중 약 37%가 친구와의 만남에서 비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비교는 대부분 불평등합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을 때는 비교하고 열위에 있을 때는 주제를 바꾸거나 회피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대화가 아니라 자존감을 타인을 통해 채우려는 불안정한 심리의 표현입니다. 모든 대화를 경쟁으로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는 왜 문제일까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취를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위협이 되고 상대방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편안함이 사라집니다.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하면 또 비교당하지 않을까 하고 검열하게 되고 솔직한 감정을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전시장이 되고 우리는 실제 모습이 아닌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60대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특히 해롭습니다. 이 나이에는 경쟁보다 평온이, 과시보다 진정성이, 많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부쟁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다투지 않음으로 천하가 능히 그와 더불어 다툴 수 없느니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타인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이 적어진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자기 안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모든 대화를 경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불안의 희생양이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 이 나이까지 살아오신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한 60대 중반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1시간 내내 자기 자식 자랑, 남편 불평, 며느리 험담을 쏟아냈습니다. 그 여성분이 나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하고 말을 꺼내면 그래? 나도 허리가 아파 죽겠어. 병원을 다녀도 소용이 없더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은 그 여성분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는 수술 잘 됐어. 그나저나 말이야. 우리 아들이 요즘 하면서 5분도 안 돼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화를 끊고 그 여성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관객으로 보는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감정적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심리학자 알버트 번스타인이 알버트 베른스테인이 이 개념을 정립했는데 이들은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자신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2017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일방적인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60대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관계의 상호성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2.3배 높았고 수면의 질이 현저히 낮았으며 면역력도 약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는 사람보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들도 죄책감과 공허함을 느꼈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균형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에너지 교환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반대로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나의 감정은 무시되고 나는 단지 상대방의 쓰레기통 역할만 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특히 60대에는 이런 관계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젊었을 때처럼 무한정 에너지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에너지를 빼앗아간다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더 깊이 보면 이런 관계는 존재의 부정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정서적 폭력입니다. 공자는 기소부룡 물시어인 이라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익을 위한 우정, 즐거움을 위한 우정, 그리고 덕을 위한 우정입니다. 그는 오직 세 번째,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우정만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계속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받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번째, 충고라는 이름으로 계속 간섭하는 사람. 한 60대 후반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은퇴 후 오랜 꿈이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형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야,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그 시간에 손주나 돌봐라. 돈도 드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며칠 후에는 오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 지금 시작해서 뭐 하게? 그냥 운동이나 해. 건강이 제일이지.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무리하는 건가? 내가 철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분은 그 말들을 무시하고 그림을 계속했고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말을 들었으면 나는 지금도 텅 빈 시간을 견디고 있었을 거예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 회피 편향 loss aversion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그것이 실패할 가능성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화이기도 합니다. 201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중년 이후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충고를 따른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43% 높았고 우울증 발병률은 38% 낮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은 충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타인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충고라는 이름의 간섭이 왜 문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내가 걱정돼서, 내가 후회할까봐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삶을 자신의 기준과 두려움으로 재단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충고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섭은 내 말대로 해라는 강요입니다. 60대의 이런 관계가 특히 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이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볼 수 있는,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간섭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인생의 낭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간섭은 신뢰의 부재입니다. 너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어. 내가 대신 판단해줄게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며 모욕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여전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낭비한 것이다. 타인의 간섭에 귀 기울이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시간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은 다름 아닌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길을 가는 자여 아무도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 해도 가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혼자서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그 길을 막지 않고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누군가 그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한다면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충고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투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여러분의 선택을 대신할 권리는 없습니다. 5번째, 나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닫혀있는 사람. 한 6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웃에 사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은 자주 찾아와 우리 속 깊은 이야기 좀 나눠요. 요즘 어때요? 힘든 거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있게 지켜봐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 자식 걱정, 건강 문제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지인은 자신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것보다 당신 이야기를 더 하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캐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성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속을 다 보여주고 상대방은 완전히 닫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균형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다른 이웃을 만났는데 그 이웃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 씨가 당신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던데요? 남편 문제 있다면서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지인은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적 투명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을 개방할 때 형성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다른 쪽은 닫혀 있다면 그것은 착취 관계입니다. 2015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팀은 노년층의 우정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한쪽만 속마음을 털어놓는 비대칭 관계는 대칭 관계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8% 높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정보를 캐내는 쪽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성적인 불안과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자기 개방의 호혜성을 조사했는데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을 개방할 때만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방적인 개방은 유대가 아니라 취약함만 남깁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는 본질적으로 취약성의 교환입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나만 취약해지고 상대방은 안전한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권력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60대에는 이런 관계가 더 위험합니다. 이 나이에는 외로움 때문에 혹은 사람이 그리워서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 깊이 보면 이런 관계는 신뢰의 배신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신뢰해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가십거리로 소비하거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배신 중 하나입니다. 공자는 어니유신이라 했습니다. 말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의는 양방향입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열고 한쪽은 닫혀 있다면 그것은 신의가 아니라 계략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진정한 우정은 완전한 공유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공유란 기쁨도, 슬픔도, 약함도, 강함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쪽만 나누고 한쪽은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닫혀 있다면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은 소중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마십시오.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속마음도 나눌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주십시오. 여섯 번째, 언제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한 60대 중반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나한테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자식들도 나를 무시하고 아내도 나를 이해 못하고 회사에서도 나만 힘들게 굴었어. 처음에는 동정심이 들어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아무리 도와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아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나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 남성분이 그럼 자식들과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더니 친구는 뭘 알아? 내가 내 입장이 아니잖아. 말이 통할 것 같아? 라고 화를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성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그냥 피해자로 남아있고 싶은 거구나. 그래야 자기 인생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결국 그분은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고 오히려 내 에너지만 빠져나가더라고요. 심리학자 스티븐 카프먼은 1968년 드라마 삼각형, 드라마 트라이앵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는 세 가지 역할이 반복됩니다. 피해자, 구원자, 가해자입니다. 문제는 피해자 역할에 고착된 사람은 실제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자체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2020년 독일 미넨 대학교의 연구는 만성적 피해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정체성이 사라지면 자신의 실패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역할은 일종의 심리적 안전장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 중 만성적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번아웃 증후군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2.7배 높았습니다. 왜 피해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병들게 할까요? 이런 관계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청중입니다. 자신의 불행을 들어줄, 동정해줄, 그래서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사람입니다. 60대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특히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채울 수 없는 블랙홀의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관계는 우리 자신까지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부정성에 노출되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관계는 공동의존을 만듭니다. 피해자는 구원자를 필요로 하고 구원자는 피해자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병들게 하는 공생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성적 피해자는 사건을 바꾸려 하지 않고 생각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행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니체는 고통받는 자는 동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는 스스로 일어설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언제나 피해자인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구원자가 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입니다. 7번째, 내가 행복하면 불편해하는 사람. 한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최근 손주가 태어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서 기쁜 마음을 나눴습니다. 누구야? 우리 손주가 어제 태어났어. 너무 예쁘더라. 정말 행복해. 그런데 친구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래. 근데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다며? 너 또 애 봐주느라 고생 많겠네. 건강 챙겨. 다른 친구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랑 여행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그 친구는 좋겠다. 우리는 여행은 무슨 남편이 허리 아프다고 난리야 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불편해했습니다. 축하보다는 걱정을, 기쁨보다는 경고를, 행복보다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관심을 보이며 위로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불행할 때만 편안해하는구나. 내가 행복하면 질투하거나 불편해하는구나. 그 깨달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행복을 이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되겠네. 독일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균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거나 행복할 때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특히 자신이 불행하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 타인의 행복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2018년 네덜란드 그로닝언 대학교의 연구는 소셜 페인이라는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연구팀은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약 32%가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고 그중 15%는 실제로 부정적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하향 비교 선호를 조사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과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으로 타인의 행복은 자신의 부족함을 상기시켜 불편함을 야기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불편해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왜 문제일까요? 진정한 관계는 상호 기쁨입니다. 내가 기쁠 때 상대방도 기뻐하고 상대방이 기쁠 때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60대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특히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는 순수한 기쁨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손주의 탄생, 건강의 회복, 작은 여행, 새로운 취미 같은 것들이 주는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기쁨은 반감됩니다. 더 나쁜 것은 행복을 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면 또 찬물을 끼얹을 텐데 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더 깊이 보면 이런 관계는 감정적 검열입니다. 나는 내 행복을 편집하고 검열하고 숨겨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가면을 쓴 연극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나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정의 본질입니다. 나의 기쁨이 상대방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질투는 타인의 행복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행복에서 고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사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행복을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축하해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람은 적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해줄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버려야 할 금기 생각 3가지.
이제 우리는 끊어야 할 7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망설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를 붙잡는 3가지 금기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생각.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내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멀어져? 한 60대 중반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교 동창이었고, 군대도 같이 갔고, 결혼식에도 서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늘 비교당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제 와서 끊어? 한 번은 그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상담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40년을 투자했으니 앞으로 20년도 더 투자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그분은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멈추는 게 맞습니다.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간은 여전히 여러분 것입니다. 심리학 실험. 경제학과 심리학에는 매몰 비용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 돈, 노력 때문에 계속 나쁜 결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인지적 편향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2016년 미국 주크 대학교의 연구는 장기 관계에서의 매몰 비용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불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 67%이 너무 오래 알고 지내서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연구팀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10년을 생각해보세요 라고 권유했더니 약 45%가 관계를 재평가하고 일부는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38% 상승했고 우울감은 42% 감소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것이 왜 금기 생각일까요? 시간의 길이는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냈어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40년간의 습관일 뿐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 때문에 나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투자한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간은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 때문에 미래의 시간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60대에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이 젊었을 때는 길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에 대한 의리 때문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쁜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자는 큰 도다오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막히면 썩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관계는 썩은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맑았어도 지금 썩었다면 버려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것은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하지만 추억이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간은 가슴에 간직하되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존중하면서 현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 생각, 내가 먼저 멀어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한 60대 후반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었지만 먼저 거리를 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먼저 안 보자고 하면 동네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사람들이
나이 들더니 성격이 괴팍해졌다고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타인의 시선 때문에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것을요. 의사의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이 여러분의 병원비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성분은 용기를 냈습니다. 힘든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오히려 잘했다.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실제보다 훨씬 더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창피한 티셔츠를 입히고 모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가 나를 쳐다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가자가 예상한 것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티셔츠를 알아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201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노년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관계를 정리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볼까봐 두렵다는 문항에 동의하는지 물었더니 73%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정리한 후 주변의 반응을 조사하니 부정적 반응은 예상의 20%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관계를 끊는 것은 무정하고 냉정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좋은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을 배려하되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일까요? 진정한 선함은 타인과 나 자신을 동시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 없는 타인 존중은 위선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서 진정한 선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60대의 이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평가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나로 살 차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정한 나로 살 때 오히려 진짜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허 한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무조건 따르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만 같은 척하며 진정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나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동의불허, 즉 소인의 태도입니다. 니체는 자신에게 충실하라. 세상의 모든 규칙이 너에게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관계를 끊지 마라고 해도 그것이 나를 병들게 한다면 끊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 최고의 도덕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신다면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금기 생각. 나이 들어 사람을 잃으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한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힘든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마저 멀어지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지고 자식들도 바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관계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주말에 모임이 있어서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떠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날 이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구나. 용기를 내어 힘든 관계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생기니 진짜 좋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산책하는 이웃, 도서관에서 만난 동호회, 봉사활동에서 만난 진심 어린 사람들. 숫자는 줄었지만 질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외로움의 역설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의 양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연구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친구가 100명이어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친구가 3명이어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행복했습니다. 또한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의 2017년 연구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사회적 가지치기 현상을 조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의 수를 줄이되 질 높은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신건강이 좋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수명도 더 길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은 왜 금기 생각일까요? 외로움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1명의 진심 어린 관계가 낫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삶은 시끄러운 외로움입니다. 차라리 조용한 평화가 낫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쁜 관계를 정리해야 좋은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 시간을 쏟고 있으면 약이 되는 관계를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60대는 외로움을 두려워할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품격 있게 다룰 줄 아는 나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그것은 성숙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성숙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나쁜 관계를 붙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 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그를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을 놓아야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평온을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때 진정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60대가 되면 끊어야 할 7가지 관계와 관계를 정리할 때 버려야 할 3가지 금기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겁거나 죄책감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관계를 끊는 것은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내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해야 약이 되는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참고, 이해하고, 양보해왔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임에도 의리 때문에 나갔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귀함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베풀 때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듯 나를 존중하고, 타인을 아끼듯 나를 아끼고,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듯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균형입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이것은 품격입니다. 인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상처받았던 모든 순간들, 억지로 웃으며 견뎌야 했던 모든 만남들, 집에 돌아와 한숨 쉬며 후회했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정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태도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예의 있게, 그러나 명확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와 작별하는 것.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관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숨쉬게 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이 진짜가 되는 관계, 여러분의 침묵이 편안한 관계,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가 환영받는 관계, 그런 관계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주변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과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60대는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사회적 의무에서 자유롭고, 증명해야 할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 자유 속에서 진정한 여러분으로 사십시오. 유지보다 정리가 품격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보다 우아하게 놓는 것이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하지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하는 설렘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벨이 울릴 때 불안이 아니라 기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좋음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베푸십시오. 감사합니다.